KF-X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 대부분의 제작 중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 KF-X의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는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와 전력 공급 모듈 두 가지 LRU로 구성되어 있으며 AESA 레이더 입증 시제 안테나의 송수신 모듈 숫자와 배열 간격, 안테나 크기와 형상 등이 모두 보안 사항이다. 입증 시제의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는 KF-X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의 IAI 산하 엘타사의 테스트 설비에서 해당 업체 기자재를 사용하여 실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의 진행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한화 시스템이 제작한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는 한국에서 신호 송출 시험을 완료한 후에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엘타가 제작한 X밴드 화력 통제 AESA 레이더인 ELM2052 레이더의 후방 LRU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졌다. IAI 엘타는 자사의 시뮬레이션 설비 등을 활용하여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를 지상에서 시험하면서 주로 다양한 모드들과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의 빔 송출과 빔 조향 기능, 신호 수신 기능을 연동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추후 AESA 레이더에 통합되는 모드들이 한화에서 제작한 AESA 레이더의 능동 배열 안테나와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스라엘에서 데몬스트레이터 실증 작업은 2019년 3월까지 수행했다. 즉, IAI 엘타는 KF-X의 AESA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의 지상 테스트와 실증 작업뿐만 아니라 실기체 통합 전의 항공운용 테스트까지 담당한다. AESA 레이더의 입증 시제는 실제 KF-X의 AESA 레이더에 배열되는 것과 동일한 갱 TRM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안테나의 면적과 TRM 숫자는 더욱 적다. 실제 AESA 레이더와 비교하여 TRM 숫자, 안테나 면적 숫자 비율이 어떠한지는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분해능, 그리고 CCM 성능, 신호 감도 등은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AESA 레이더의 경우에는 안테나 이득이 LPI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AESA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은 안테나의 면적과 TRM의 숫자, 각계 TRM들의 안테나 이득, 그리고 TRM 간의 배열 간격과 주파수 등과 수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X밴드 8GHz에서 5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화력 통제 레이더로서 고정된 안테나 면적 안에서 이들 요소들이 레이더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각계 송출 수신 채널 역시 높은 안테나 이득을 보유할 수 있도록 TRM을 최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안테나 설계 SW 도구는 ADD와 한화 시스템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화 시스템은 이와 같은 설계, 평가 도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 개발 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능동주사 배열 인테나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TRM 배열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KF-X 핵심 장비 AESA 레이더 출고식을 가져 방위사업청은 8월 7일 10시 한화 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등 사업 관련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ESA 레이더 시제품의 성공적인 출고를 기념하고 개발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는 지난 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이다. 특히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며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한때
해외의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과 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하여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KE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C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려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피땀 흘린 노력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AESA 레이더가 KEFX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도 오늘 AESA 레이더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KEFX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개발자 모두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 C제품은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할 예정이며 KEFX에 탑재하여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FX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 ARQ200K 전자전 보드는 KEF-16D 전투기뿐만 아니라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채용되었다. KEFX 전투기용의 ARQ200K는 기존의 ARQ200K 보드와 달리 외장형 보드가 아닌 내장형 전자전 체계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RQ200K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KEFX 전투기의 내부에 내장될 예정이다. ARQ200K의 장점 중 출력이 높고 송출 안테나 이득이 크다는 점은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이 KEFX의 높은 출력의 전자 교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EFX 모형 형상들을 살펴보면 F-15K의 전자전 장비인 ARQ-135M ICS의 후방 안테나를 연상시키는 대형 전자전 ECM 안테나가 KEFX 전투기의 후방에 설치될 것을 알 수 있다. KEFX는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로 설계되고 있다. 낮은 피탐지율과 전자전 체계의 높은 파워 덴서티가 조합되어 비교적 근거리에서도 정리도와 RF 시커의 KEFX에 대한 SNR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즉, 피탐지율이 낮은 KEFX 전투기의 높은 출력의 전자전 교란 체계가 통합되면서 KEFX 전투기의 생존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기존 ARQ200K 보드는 후방석으로 인하여 ASPJ 전자전 제모의 LRU들을 항공기 내부에 수용할 수 없는 KF-16D 전투기 복자형의 외장형 전자전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ASPJ와 ARQ200K 보드는 조종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ASPJ 장비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항력 증가가 없고 연료 탱크가 탑재되는 기체 아래의 센터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ARQ200K 보드는 ASPJ 내장형보다 출력이 더욱 크고 안테나가 더욱 대형이기 때문에 동일단 전술 상황에서 동일단 교란 표적에 대한 번스로 레인지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하다. ARQ200K 보드의 또 다른 강점은 위상대조 방위 탐지 알고리즘과 고지행성 교란 신호 송출,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다중 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기민한 조향 제어 등이다.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짧은 PRT 안에서 펄스 도플러 레이더가 주파수 변조 기저 대역 신호를 사용한 변조를 밀도 높고 기민하게 사용하는 것과
반송파 자체의 기민한 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 배열 안테나인 로트만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선택된 주파수와 각 어레이 포트의 신호 입력 시점에 따라서 각 어레이 포트의 위상이 다르고 펜슬빔 조향각이 같다는 점을 사용하여 다중빔의 신속한 조향과 주파수 변조, 도약을 활용한 다수 교란 표적 대응은 ALQ200K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교란 신호 조향 기술은 해군 함정의 주력 전자전 체계인 SLQ200K 소나타 시스템에도 적용되었다. RF-16 정찰기용의 LRD-300K 보드에도 도입된 다수 위상 채널 수신과 위상 대조광탐 기법이 도입되어 교란 표적의 정밀한 방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위상 배열 신호 조향 기법과 연계하여 다수의 교란 표적의 3차원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방위로 신속한 교란 기법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KF-X는 미디엄엔드 전투기.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 거론된 바 있는 KF-X는 북한 상대로는 F-35와 같은 수준의 침투 공격 수단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F-35와 KF-X의 스텔스 성능 차이는 차지하고라도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개를 탑재하고 차단 공격 등의 임무를 할 때 F-35는 RCS 변화가 없는 반면 KF-X는 RCS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BU-24, GBU-31과 같은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은 수용할 수 없는 KF-X의 내부 무장창 한계 때문이다. GBU-31 2개를 탑재하고 공대지 침투 공격을 할 때 F-35는 스텔스 전투기로서 장거리 고고도 공대지 침투가 가능한 핵심 소요 항공기이다. 그러나 KF-X 전투기에는 동종 탄약을 탑재하려면 날개 외부에 탑재를 해야 하고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하게 되면 RCS가 증가하기 때문에 탐지를 피하기 위한 비행을 만들어서 임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비행은 항공기의 임무행동 반경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며 외부 무장으로 인한 항력 증가까지 감안하면 KF-X 전투기는 적대 방공 체계가 건재한 D-31까지는 침투 공격이 가능한 F-35보다 훨씬 얕고 생존성이 F-35보다 취약하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N/ASQ-239 장비로 탐지한 적대 레이더들이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구역과 안전하게 작전 가능한 구역을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산출하여 레이더를 통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반면 인터페이스와 센서 융합 측면에서 4, 5세대 전투기들과 큰 차이가 없는 KF-X는 통합전자전체계와 연동되는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F-35와 KF-X의 침투 공격 능력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실 한국 공군에서 양자가 차지할 위치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F-35는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계획서 9.6에 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F-15K 61대 도입 이후 2013년 결정한 FX 3차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깊은 중심 침투 공격이다. 반면 2001년 이후 한국 공군의 미래 전투기 세력 로드맵에서 KF-X 전투기는 KF-16 개량형 F-16PB와 마찬가지로 미디엄랜드 전투기로 기획되어 있다. 중국도 러시아의 질세라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산둥성과 부젠성, 하이난다오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둥성에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화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산둥성에 배치된 S400 1개 포대는 55K6E 교전 통제소 차량 1대, 91N6E와 92N6E, 96L6E 레이더 차량 각 1대와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5.85T2 미사일 발사 트레일러 4에서 6대로 구성된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40N6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S400은 거리 120km, 고도 30km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 마하 14.7 이내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삼둥반도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삼둥반도에 새로 배치되는 S400을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HQ-9 지대공 미사일, JY-26 X밴드 레이더 등과 통합해 운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서해와 한반도 지역의 미군 스텔스 전투기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일본은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1개소의 이지스 어시어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항공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방공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IAMD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지스 어시어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2-3, 공중의 조기경보통제기와 미일 위성 감시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하므로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 IAMD의 핵심 포격 자산으로 SM-3와 SM-6를 낙점했다. 일본은 이미 구형 SM-3, 블라크 IA를 운영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께 최신형 SM-3, 블라크 IA를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적어도 요격용의 SM-6까지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SM-3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함은 물론 지난 2008년에는 위성 요격 능력도 입증한 바 있는 가공할 성능의 요격 무기다. 이보다 더 개량된 SM-2 블라크 IAA 미사일이 내년부터 일본에 인도되면 일본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SM-3가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로 비행해오는 일반 전투기나 드론, 순항 미사일은 SM-6가 담당한다. 미 해군에도 갓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미사일인 SM-6는 최대 460km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드론,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종말 단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입증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이다. 이러한 SM-3, SM-6 콤비로 구성되는 방공망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저고도에서부터 우주 영역까지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방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방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방공무기의 요격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국 영공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음에도 남일 보듯 해왔다. 40년 가까이 써온 90호크 미사일을 최근에야 신형으로 대체했고 도시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천궁 블라크2의 배치 여부가 최근에야 결론났다. 주변국과 같은 장거리 방공무기나 장거리, 고고도 MD 체계는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주변국 방공무기의 한국 영공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전자정찰기와 같은 지원 전력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래의 영공을 무슨 수로 지킬 생각인 것일까? 러시아판 사드 S-500 시험 성공. 481km 명중, 미군 인증 세계 최장 사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더 양산 시작. 러시아가 세계 최장 사거리를 자랑하는 방공미사일 체계 S-500의 발사 시험을 은밀히 진행해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S-500의 지대공 미사일은 299마일 거리에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CNBC 방송이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발사 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파악한 다른 미사일보다 50마일이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S-500이 극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 표면에서 62마일 상공에 있는 비행 물체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른바 러시아 판사드로 불리는 S-500은 첩보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1세대 우주방어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를 양산하기 시작. 오는 2020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아반가르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공기 역학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한다고 알려졌다.